애니모노 가타리. 네, 애니모노가타리. 네, 바이올렛 에버가든 이번 주는 작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평가, 캐릭터, 애슐랭 이렇게 네 가지 코너로 진행할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캐릭터 이름. 그렇죠. 이런 류의 작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곧 작품의 이름인 경우.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동안은 막 너무 길었는데.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지어졌다. 뭐 한다군이나 막 나오네. 사람 이름 아니 사카모토입니다만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카드캡터 사쿠라도 앞에 저게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순수하게 사람의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카드캡터 사쿠라 같은 건 몇 개 있었지. 뭐 자간의 샤나, 천사소녀 네티 이런 건 있었지. 근데 딱 순수하게 사람 이름인 거는 거의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 몬타나 존스. 그치, 뭐 몬타나 존스 옛날에 몬타나 존스. 몬타나 존스. 뭐 그 정도 그 정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작품은 원작이 아카츠키 카나의 라이트 노벨 원작입니다. 그리고 제5회 교토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여담인데 지금까지 진행한 그 교토 애니메이션 대상이 뭐냐면 교토 애니메이션 자회사의 KAS마 문고라고 해서 라이트 노벨을 내는 전문 그 도서 판매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하는 교토 애니메이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5회까지 대상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상이 없었는데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교토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뭐 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었고,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대필가 자동수기 인형이라고 그러죠. 작품에서는. 네, 자동수기 인형의 일을 하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필가라는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문맹이 있잖아. 문맹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우체국 이런 데서 해주지 않았을까?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물건을 같이 배달해주는 것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우편사잖아요. 우편사. 있었겠죠.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고, 감독은 이시다테 타이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 저편 감독인데 기존의 교토 애니메이션 많은 작품들의 연출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새끼가 이 작품 다 망쳐놨죠.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 제작은 란티스. 근데 처음부터 이 감독 얘기 보자마자 나는 처음부터 우려했었거든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경계 저편 꼴난다. 네. 그 꼬라지 그대로 났는데 제가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음악을 란티스에서 아예 해줬더라고요. 음악이 좋잖아요. 이거 다 란티스 소속인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노래 불렀습니다. 심지어 오프닝이 이제 투르라는 사람이 불렀거든요. 네, 그 맞아요. 사람도 란티스 소속이에요. 애니메이션 제작이 교토 애니메이션이고 방영 시기는 2018년 1월, 올해 1월이었죠. 네. 1쿨로 방영했습니다. 13화. 거의 이 작품은 2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제작 기간이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또. 근데 통상적인 TV 애니메이션 치고는 긴 편이긴 하죠. 그렇죠. PV 나왔을 걸로 따졌을 때는 그게 한참 전에 공개가 됐으니까. 그게 거의 한 2년 전이니까. 예. PV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또 근데 뭐 들린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저기 뭐 감독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작사 말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뻥카 치는 거지. 아니 그런가요? 혹시?
우리가 이 작품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한 2년 3년을 가까이 해가지고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구나인데 우리 이거 대충 그냥 발로 그렸어. 한 6개월 만에 그렸어. 이렇게 해야지. 와 엄청 대단하네. 이렇게 되니까 약간 뻥카다. 네. 그 정도는 우리가 행간을 읽으셔야죠, 억스터님. 나이가 이제 33이신데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국의 스트리밍 회사죠. 미디어 스트리밍 회사에 투자를 받고 제작한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아주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세계 각국 한 8개 정도 되는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더빙을 했었죠. 네. 뭐 문구나 이런 것도 다 했었고. OST를 더빙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PV에 돈을 뭘 엄청 때려부어. 이거 전부 다 그 애니에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PV에 돈을 때려부었기 게다가 또 심지어 이 작화가 물론 뭐 항상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 이 작품 보면서 작품 못 봤던 것 같아요. 작품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들었던 노래가 이제 오프닝인데 트루라고 하는 분이 불렀어요. 제목은 신시얼리, 진심으로, 뭐 약간 뭐 이런 뜻이죠. 편지에 많이 쓰는 말인데 보통 편지에 마무리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오프닝이잖아요. 네. 오프닝인데 제목 자체는 편지의 마무리에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약간 뭐 이런 뜻인데 뭐 어쨌든 그렇고 이 트루라는 사람은 란티스 소속 가수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네.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원래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잘 안 됐나 보죠. 가수랑 작사가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인데 이 사람이 올여름 푸념 오프닝도 불렀고요. 네, 올려놓을 뿐이요. 그리고 사쿠라코 씨의 발밑에는 시체가 묻혀있다 오프닝도 불렀고 그 철월의 오펜스 이쿨 오프닝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딩은 진짜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이 사람 노래를 내가 되게 싫어해요. 치아라 미노리 이정표라는 노래. 여기서 그 안경제비 했었죠? 네, 안경 쓴 캐릭터 이름 기억이 안 나고. 네. 연기야 뭐 그냥 그럴 듯한. 왜 근데 걔 볼 때마다 약간 난 니나 생각나더라고. 약간 니나 닮지 않았어요? 니나요? 네, 코드기어스 니나. 아, 어찌됐든 이 치아라 미노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약간 좀 답답한 목소리예요. 지를 때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목소리? 고음 지를 때 좀 시원하지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싫어하는데 약간 이런 류의 가수들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막 그 장범준이나 클라리스 다 약간 이런 류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인데 근데 뭐 좋아하는 분들도 뭐 계실 테니까. 여담인데 치아라 미노리 같은 경우에는 큐엔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들에 참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큐엔이 작품 많이 나왔어요. 또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네. 경계 저편 오프닝이나 스즈미 하루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합창이긴 하지만 여기 또 엔딩 불렀었죠. 네.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따키들 잠깐 얘기했었는데 신작이 현재 기획 중이다. 뭐 네. 2기가 될 수도 있고 기장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튼 나와요. 네. 아무튼 나온다. 나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나올 거고. 네. 뭐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하루이에서 유키죠. 나가토 유키. 네, 유키. 네. 그렇습니다. 평가로 이제 넘어가 보면 5개입니다. 연출, 작화, 아이디어, OST, 성우, 연기인데 연출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연출은 네. 마지막에. 네. 네.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작화부터 얘기할게요. 작화는 지금 이 PV 보시면 알겠지만 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요. 이 작화 퀄리티를. 좋아요. 네, 웬만한 진짜 극장판 애니메이션보다 더 뛰어난 작화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화로는 거의 깔 게 없어요. 바이올렛 에버가드는. 특히나 작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진짜 우리 맨 처음에 봤던 PV 있잖아요. 네네. PV가 한 4개인가 나오는데 네. 뒤에 거는 진짜 애니메이션 장면을 만든 거고 네. 맨
처음에 만든 PV 있는데 그거는 따로 만든 것 같더라고 아무리 봐도. 그거는 저거예요. 그 맨 처음에 애니랑 상관없이 왜 그 기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야, 약간 네. 그런 거. 그거는 소설을 홍보하기 위한 용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애니 PV가 아니라 소설 홍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퀄리티가 엄청 질이거든요. 그게 그건 엄청. 질인데 그건 이제 애니메이션 PV는 아니니까. 예. 그건 논외로 그러니까 쳐야지.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네.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작화를 그려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니메이션 제작.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게 2D 애니메이션 한정으로 네. 최근 10년, 15년 동안 2000년대 이후로 저 이 작품보다 뛰어난 작품 못 본 것 같아요. 표현이 이 정도 작가면 거의 최상급이지 최상급. 거의가 아니고 진짜 2000년도부터 최상급이야. 2018년도 사이에 네. 이거 능가하는 작가 없었어. 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네. 저 그리고 저 있죠. 저 반려대가든 저기 의수잖아요. 의수. 네네네. 네. 예. 저기 이제 뭐 오토메일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오토메일로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 중 유명한 게 이제 강연이잖아요. 강연. 그렇죠. 그죠? 강채영. 예. 근데 너무 달라서. 저 장갑 벗을 때 나오는 딱 그 작화 있잖아요. 네네. 이게 클로즈업이 네. 되잖아요. 딱 네네. 보면은. 아, 유포, 장난 아니더라고. 유포 테이블 이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하고 다르죠. 거 유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션이나 이런 쪽도 많이 치중을 하니까, 네네네. 예, 좀 움직임이나 이런 쪽에서 좀 보일 수 있는데, Q&A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이나 이런 게 거기하고도 훨씬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니들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저 머리카락, 네네네. 머리카락. 그러니까 인물 작화가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제가 또 놀랬던 부분은 Q&A가 네. 사실 액션 장르를 거의 안 했어요. 많이 없죠. 예, 거의 뭐 그냥 꼽아봤자 풀메탈 패닉 3기 정도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외에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저 액션씬 깜짝 놀랐어요. 그 전투 있잖아요. 전투. 네네. 전쟁 이 씬이 나오잖아요. 보면 네네. 이게. 그죠? 예, 거기도 괜찮더라고 퀄이. 사실 화려하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어. 페이트 마냥 뭐 피카빠져 핑핑핑 막 불 아,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랑 설정 자체가 그런 화려한 액션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전투란 말이에요. 예, 예. 그거를 그려낸 데는 진짜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도 사실은 지금 이걸 위한 사실 저는 포석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중이병에서 보면 네. 특전마다 그 전투신들이 있거든요. 전투씬, 좀 화려한 전투씬. 화려한 전투신이 그 중이병에서 처음 났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음.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Q&A가 주로 만드는 게 일상물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네, 종류도 많고. 그래서 좀 액션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 풀메탈 패닉 그거부터 해갖고, 은근히 들어간 작품이 많아요. 그 일상 속에서도 보면 살짝. 저기요. 살짝.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애니 함부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북한 애니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어디 뭐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보면. 은근히. Q&A 작품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있거든, 보면. 네네. 살짝. 그런 거 보면은, 예, 잘 그려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이 인물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것도 애니 속 장면이고요. 예. 얘네는 애니 속에 나오는 그냥 한 장면만 캡처를 해도 그림이 돼. 보면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뭐야? 잠시만요. 저게 아닌데. 이런 거나 또 그리. 보면은 이 인물 작가 보세요. 머리카락 보세요. 머리카락 봐. 그리고 이 눈 동자 표현해 놓은 거 보세요. 에메랄드는 솔직히 좀 오버했어. 에메랄드는 너무 힘을 줬더라고. 거의 지브리던데. 지브리 수준으로 번쩍번쩍. 에메랄드하고 오토맨 그 클로즈업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좀 이게 참 힘 좀 빡 줬더라고. 솔직히 에메랄드는 나는 좀 징그러웠어.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무슨 액체 마냥 이렇게 살아 움직이던데. 그건 좀 오버했는데 그 외에 막 옷의 주름, 옷의 저 명암. 와 보세요. 이게 미쳤어.
쇼사. 한 번만 더 하면 욕 나옵니다. 진짜 진심으로 욕 나올 수 있어요. 그만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른 적 없어. 아 근데 그 소령이라고 부를 때 예. 발음 되게 좀 약간 귀엽지 않아요? 뭐라고요? 바람 새는 느낌 나던데. 그 약간 사가 아니잖아. 사가 아니고 네네. 그 약간 샤 발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뒤에 발음. 그래서 좀 이게 시옷 발음이 좀 바람 새는 소리가 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인물 묘사나 뭐 액션에 대한 작화는 뭐 역대급이었다. 아 뭐 이런 말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 부분인데 사실 이 감정 없이 사람 죽이는 일만 해왔잖아요.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캐릭터가. 걔가 이제 대필가로서 자동 수기 인형이라는 그 새로운 직종으로 일상에 녹아든다는 이야기는 뭐 나름 신선한 편이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류의 작품이 있었어요. 풀메탈 패닉 후모트처럼 약간 일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막 발생해서 웃긴 개그물 같은 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이 그 적응해가는 그 과정을 되게 진지한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사람 감정을 알아가는 걸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 이런 류의 작품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신선하면서도 정직해서 좋았어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약간 성장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목소리 형태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났어. 성장물이라서 그러겠죠 아마. 네. 어쨌든 네, 그거는 어느 성장물이나 조금씩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요. 보다. 조금씩 가지고 있죠. 예, 공통된 예. 그게 있어요. 결국은 권선징악이고 이런 성장물은 어떤 아픔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중이병인 요소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작품이요? 예. 뭐 어떤 거요? 내 손이 불타고 있다고. 그거를 아니 그걸 좀 그렇게 이해했어. 뭐 흑염룡이야? 뭐 그런 화상 얘기인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이제 그거죠. 그게 이제 그 이잖아요. 그 1화 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네. 그 지금 이제 그 우편사 사장 홉킨스 중령. 예. 그분이 니 몸 불타고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그걸 의미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감정을 제대로 좀 알기 전에 바이올렛이었죠. 직원으로 그냥 들은 거지. 그냥 네네. 직독직해지 쉽게 말하면.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좀 이제 그 대필가 일을 하면서 사람 감정을 좀 알다 보니까 좀 알게 되지. 자기가 이제 했던 게 이렇게 뭐 돌아오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PTSD 같은 느낌이었죠. 그거는. 네. 맞아.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한 케이스거든요. 애초에 군인에서 내가 군인이니까 명령 이제 상명하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런 그쵸.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를 담는 게 대필가의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그게 이제 깨닫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 깨닫고 되게 좀 절규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이병이야. 그걸 중이병으로 표현하다니. 대단. 당신이 사람입니까? 제 손도 당신이야말로 불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낫다 이거지. 대장님, 뭐요? 제 손도 불타고 있습니다. 끝이던가요? 네, 다음은 OST 네. 부분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서양이잖아요. 네. 파이어 피스트. 그 데드풀 2에 나오거든요. 네. 좋고요. 어쨌든 서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양 느낌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배경을 서양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OST를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으로 했어요. 네, 클래식이 많이 나오죠. 근데 좋아요. 잘 어울려요. 네. 근희 대장님이 또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저도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좋아했을 것 같더라고. 현악기가 특히 많더라고. 현악기가. 사실은 치주악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래식으로 따지면 뽕꼬라예요.
약간 둥둥둥둥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뿌뿌 이런 거. 약간 그 부는 악기 취주악으로 하는 클래식은 약간 조금 뭐랄까 정통의 클래식이라고 좀 보기 힘든데 현악이 이건 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듣기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오프닝도 수준급이었죠. 오프닝 좋아요. 그쵸. 네. 단 영상은 조금 희마리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오프닝 영상 기억나세요? 여지까지 Q&A 오프닝은 다 약간 뭔가 신선함이 있어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이는 예외로 하고 뭐 그렇지 그 코바신의 메이드래곤이나 아니면 뭐 중이병 이런 거 보면 약간 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데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엔딩 다 영상이 좀 별로더라고. 신선함이 좀 없달까? 그냥 잔잔해요 그냥. 너무 그냥 평타야.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물론 갑자기 여기서 막 인사이드 아이덴티티 이럴 순 없지.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끝나고 나서 막 Please don't say you are lazy 이럴 순 없죠. 이럴 수는 없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좀 봐요. 네. 오프닝 엔딩이 조금 임팩트가 없었어요. 곡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고 이런데 네. 뭐 영상미나 이런 것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잔잔하다. 아니 영상미가 좀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아니 영상 은은하게 좋던데. 아니 작품 컨셉이랑 잘 맞게. 영상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남진 않아요. 그럼 영상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상 봤을 때 그러니까 아 좋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기억이 확 남진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 잔잔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늑대 양식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 어떤 특유의 여행 분위기라든지 뭐 가면서 뭐 그 호로와 로렌스가 만나는 뭐 여러 조연들 뭐 이런 걸 싹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오프닝은 뭘 말하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특히나 엔딩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극혐하는 그 가수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 엔딩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좋은데 노래는 좋아요. 목소리가 싫어. 그냥 연부르는 것 같아. 마하바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우 연기인데요. 이 주연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맡은 성우 이름이 이시카와 유이예요. 이시카와 유이. 사실 뭐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도 있는데 거의 무명 성우에 가깝거든요. 대표작이 몇 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특징 거기에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동요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그런 연기들을 잘 소화해냈다. 잘해요. 네. 역시 쿄엔이다. 캐스팅엔 쿄엔이 말한 데가 없어. 역시 내가 이래서 쿄엔이를 안 빨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에 반해서 조연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야 미노리나 뭐 토마츠 하루카, 엔도아야 이런 사람들은 다 올드비들이에요. 검증된 성우들. 이 성우들 덕분에 작품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확 이렇게 잡혀 있어요. 조연들이 다 유명 배우들, 남자 배우들도 다 유명 배우들이잖아요. 네. 호킨스 중령도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성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안정감이 확 잡혀 있어요. 조연들이 다 유명한 성우들이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됐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연출입니다. 제가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4가지. 근데 4가지가 전부 다 욕이야. 4가지가 다 욕이에요? 첫 번째부터 내가 진짜 좋은 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4가지를 썼는데 4가지 다 욕이에요. 첫 번째가 이 아까 감독이 경계저편 감독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시가테 타이치. 네. 이 경계저편에서 지적됐던 연출적인 문제점이 이곳에 그대로 드러나요. 일단 군인이자 무기였잖아요. 거의 무기죠. 무기라는 살인병기죠. 살인병기라는 소리를 들었던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이 대필가로 일하면서 점점 감정을 되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 스토리죠. 네. 그러면 이게 성장물이잖아요. 네. 그럼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그려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완곡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거의 계단처럼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얘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점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얘가 갑자기 이런 말을 안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울음 터트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무슨 뭐 조울병 환자인 줄 알았잖아. 뭐 이게 지금 무슨 댐에 그 뭐 두 개 막혀 있는데 거기다 뭐 다이너마이트 던져가지고 물을 확 터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게 조금씩 젖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경계적 표현도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네. 4화하고 5화 사이에 엄청 크게 바뀌어요. 4화하고 5화 사이에. 그럼요. 저 때 엄청 크게 바뀌고 그 10화에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우는데 그 전까지 눈물 거의 흘린 적도 없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결말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반군들이 기차 탈취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결국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이올렛 에버가든가 그 대령이잖아요. 네. 길베르트 쇼사. 길베르트. 네. 쇼사가 아니지. 대령이지. 아, 네. 근데 얘네 둘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아시다시피 이 대령은 얘 때문에 소령이 죽었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얘한테 분노가 엄청 치밀어져 있어요. 심지어 그 몇 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그 천체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천문대 가기 직전에 대령이 딱 나와가지고 만나요. 만나잖아. 중간에서. 만나요. 5화 마지막 편. 배에서 내릴 때 떡밥 뿌리잖아. 네가 대필가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응어리가 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꽁에 있어. 그래가지고 얘 배에서 내린다는 거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패거리들하고 이러고 추워 죽겠는데 그 엄동설안에 얘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밤부터 기다린 거야. 이 밤마다 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배 하나하나 무슨 배를 탔을지도 몰라. 심지어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응어리가 져 있는 그 상태인데 두 화 만에 그 갈등이 풀립니다. 마지막 12화 13화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점점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하반기 좀 크게 좀 놓고 한 6화 정도에 걸쳐서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령과 바이올렛 간의 그 깊은 갈등의 깊이가 폄하가 된 거지. 2화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그게 그리고 그 2화 만에도 좀 웃긴 게 그 네.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네네네. 이제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서 바이올렛이 찾아가요. 네네. 바이올렛이 찾아가잖아요, 대령을. 네.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걔가 막 거부를 하면서 막 이제 격하게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직 그게 응어리가 많이 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툭 지네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풀고 막 하잖아요, 보면. 네. 또 보면은 여러모로 이 어떤 그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 급작스러워요. 전개가 상당히. 물론 우리네 현실에서는 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기점으로 한 번에 확 폭발되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긴 하죠, 확실히. 근데 이게 작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마추어 같았다. 물론 아마추어죠. 지금 작품 이게 두 번째거든요, 감독으로는. 어쨌든 좀 기승전결이 있긴 있는데 네. 이 뭐라 그래, 이렇게 건너뛰는 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멀리 뛰게 하는 느낌이 이렇게 갔다가 붕 이렇게 갔다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가 붕 이렇게 가고. 기승전결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승전결 사이에도 기와 승 사이에 뭔가 있고 승과 전 사이에 뭔가 있고 전과 결 그렇죠. 사이에 그게 있어야 없어. 되잖아. 그게 없이 없어. 진짜 기승전결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고. 가다가 붕 간다니까 갑자기 워프한다니까 워프.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군인이라 그런가? 진짜 군대식이야. 군대식으로 그냥 뚝뚝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무슨 진급하는 거 마냥 그렇게 뚝뚝뚝뚝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스토리 감정 라인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설정도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게 신입 대필가로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죠. 네. 근데 5화 만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유명인이 돼요. 근데 이 5화 바로 직전이 뭐였어요? 대신 아리가 또 뭐 이런 거 써주고. 얘 졸업도 못할 뻔했어. 예?
얘 졸업도 못할 뻔했는데 그 한 줄 휘갈겨 써가지고 그 배지도 겨웠잖아요. 휘갈겨. 아니 이제 그 같이 이제 그죠? 뭐라 그래? 거기 뭐라 그래? 아무튼 학교 뭐 거기서 이제 같이 했던 네.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예? 아니 얘를 왜 군인했어? 처음부터 대필가 시키지 그럴 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정 자체도 천재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 두 화 만에 그렇게 바뀌어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4.5화에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게 4화랑 5화의 그 몇 개월 사이에 그 얘기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왜 서비스로 뺐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걸 서비스로 뺐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왕궁을 사실 얘가 갑자기 그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필가로 지명을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 왕궁 그 걔로 대필가로 지명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얘기가 웃긴 게 간단하게만 나와요. 간단하게 뭐 몇몇 이제 뭐 지명도 들어오고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왕궁에서 해갖고 거의 이렇게 쭉 하는 거거든 이제. 근데 4화에 보면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편지에 그냥 한 줄 이제 써갖고 이제 감정을 이제 막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공주 귀에 들어갔나? 프린서플 스파이들이 풀어가지고 그 공주 귀에 들어갔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싶다고. 그죠? 네. 심지어 보세요. 얘 보면 얘 친구 중에 아이리스라고 있어요. 아이리스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지명을 못 받아. 얘 들어온 지 2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명받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것들. 말이 그 설정이 너무 구멍이 커요. 대필가라는 설정 자체에도. 근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4화하고 5화 사이에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사이에 성장했다는 소린데. 그렇죠. 그래서 5화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컸다는 소리잖아. 네네. 근데 거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 왜냐면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러니까 얘라는 인간 자체도 뭐 중요하지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자체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날림을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게 제 세 번째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대필해주는 에피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이 주요 내용들이 왜 하나같이 다 심파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감정 조절을 할 때 뭐 평온하거나 기쁜 와중에 슬픈 에피소드를 한두 개 섞어줘야지 이게 그 보는 사람도 감정을 좀 추스려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감정의 기복을 좀 깨야 되는데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슬픈 에피소드야. 그러니까 보니까 질리지. 지쳐 사람이. 5화는 그나마 좀 재밌잖아. 5화 그래. 그나마 5화 정도. 5화. 아니 얘 대필 가면서 울어 제끼잖아요. 군인 사람 찔러 죽이는데도 안 울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대필가보다 차라리 군인 한 게 나을 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군인 할 때는 울지도 않잖아요. 차라리 군인이나 시키지. 왜 대필가를 시켜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조금 해피한 좀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었다라는 거지.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그나마 조금 해피한 편인 게 그거거든요. 그 5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야? 뭐 천문관인가? 거기 갔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나마 해피야. 그나마. 그게 그나마 해피죠. 그나마. 그 뒤에 얘기는 더 그거잖아요. 더 뭔가 안습한 내용이잖아 보면. 네.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희곡가인가? 그분 얘긴데 안습이죠. 그분도 안습이고. 연극 대본. 영국 대본 대피라는 건데 그것도 안습이고. 다 죽었어. 그 다음 건 더 안습이지. 가족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다 죽어 그냥 이렇게. 명탐정 코난 그러니까 코난을 풀든가 아니면 화타를 풀어야 돼. 뭐 지금 대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중요해 내가 볼 때. 코난이 엮였는데 다 죽어.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그 에피소드 감정선도 조금 너무 암울하게 잡았다. 거의 DC 코믹스야. 거의 배트맨, 슈퍼맨, 마사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다 죽죠. 꿈들망도 없다. 네, 꿈틀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네 가지 문제가 전부 다 이 감독 때문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시다테 타이치 이 양반 때문이야.
이게 이제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경계저편이라는 경계저편에서 전례.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심성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로부치겐이 나는 해피해피하게 그렸습니다 이래놓고 사람들 막 다 죽여대잖아요. 아, 많이 죽죠. 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선을 이렇게 좀 약간 암울한 데에 잡고 있나 봐요. 경계저편도 그렇고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도 그렇고 조금 더 밝아도 됐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밝아도 됐는데 너무 좀 암울하게 잡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고요. 네. 혹시 이러면 무슨 소리 들리나요? 지금요? 뭐 안 들립니다. 뭐 따로 소리 들리는 거 없는데요? 그래요? 아, 선풍기 틀어야 다행이네요. 그럼 이렇게 틀어놓고 해야겠다. 더 죽겠네요. 그렇습니다.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담인데 캐릭터 한 명입니다. 바이올렛. 아니 뭐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아니 없잖아. 내가 뭐 누구를 하겠어. 여기다 대고 길베르트 소령, 길베르트 소령, 뒤진애를 못하려 해요. 무덤에나 묻혀있으면 되지. 길베르트 소령. 뭐 살았는데 뒤져한지도 할 수 없는데. 아, 왜 안 와 근데? 아, 저 왔어요. 그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그 갑자기 또 블루 스크린. 캐릭터 가슴 큰 누나 있대. 가슴 큰 누나 뭐야? 이름도 몰라요. 아, 근데 나 그 보니까 예. 얘네 있잖아요. 얘네 어디요? 누구요? 그 누구? 교토 애니메이션. 네. 가슴 큰 애들한테 다 점을 찍어놨더라고. 저도 그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미쿠루 있죠. 아사히나 미쿠루. 예. 걔한테도 가슴에 점이 있고요. 좀 있어요. 아, 올 12일로 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잠시만요. 아마미 브릴리언트 파크라는 걔도 있어요? 센터 이즈즈도 가슴에 점 있어요? 센토이스지 말고 거기 보면 네, 네.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에 그 4인방 있죠. 정령. 예, 정령 있어요. 거기 실피 있죠. 말 많이 안 하고 말 이상한 말 하고 춤추는 애. 그 또라이. 어, 걔도 점이 있고 걔도 점 있고. 얘도 점이 있더라고. 바이올렛 에버가든 애. 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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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성애자다. 이런 얘기 점.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다시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캐릭터 바이올렛 에버가든 한 명만 얘기합니다. 성우는 이시카와 유인데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뭐 작품을 많이 하긴 했어요. 뭐 히로이 게이지에서 네. 쫄쫄이 공주님. 디아네이라, 이라이샤, 아르토리아, 올 유노스 그게 데뷔작이야, 데뷔작. 데뷔작이죠. 네, 데뷔작이 주인공이야, 데뷔작이. 그리고 건담 빌드 파이터에서 코사카 치나도 했었고 진격의 거인에서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하겠죠. 이게 유명하죠. 미카사 아커만. 이거하고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유명한 게 있어요. 니어 오토마타. 네, 그거. 네. 거기서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무감정류의 원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면 CH 우편사라는 홉킨스 중령이 전쟁 후에 차린 우편사에서 일하는 자동 수기 인형이고요. 세이버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세이버예요. 눈알 색깔도 그렇고 좀 약간 옷 스타일도 세이버랑 비슷해. 그러니까요. 뭐 그렇고 네. 전쟁에서 주어진 전쟁 고아 출신이고요. 네. 그걸 이제 길베르트가 거두어줬죠. 원래는 이름도 없었는데 길베르트에 의해서 제비꽃이라는 의미의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팔을 잃어가지고 양팔이 아다만티움 의수죠. 예. 인정. 근데 웃긴 게 아다만티움은 굉장히 강한 금속이란 말이에요. 네, 강하죠. 근데 총 몇 발 맞고 이게 박살 나거든. 중국제인가? 뒤에 마데인 차이나 써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의수를 저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게? 이걸 이제 스팀펑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관은 되게 약간 뭐 저쪽 세계관에 가깝죠. 프린세스 프린서플처럼 빅토리아 시대 정도일 거예요. 아니면 뭐 세계 1차대전?
많이 쳐줘도.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우수를 한다? 지금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거든요. 못하죠. 지금 네. 많이 힘들죠, 이 친구도.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스텝펑션 가능하긴 한데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때는 뭐 이게 약간 판타지 요소를 좀 집어넣은 거죠, 쉽게 많이 말하면. 판타지 그쵸, 요소를 넣었지.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렇고요. 처음에 인간다운 감정을 아예 거의 못 느끼다시피 해서 북이라는 별명을 얻거나 아니면 얘 그 라이덴 하르트 맞나요? 라이덴하르트. 그러니까 그 쇼사의 뭐 인형. 아 자꾸 약간 쇼샤라고 이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소령, 생각이 안 나. 소령. 어쨌든 거기에 뭐 소녀병 이런 식의 뭐 별명을 갖고 있다가 네.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무의식이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길베르트 찾잖아요. 네, 찾죠. 아니면 뭐 과거 해상 장면 보면 길베르트한테 혼날 때 이럴 때 보면 다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당시에는 그랬죠. 뭐 단어 같은 거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네. 말도 몰랐는데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쓰면서 배우면서 알게 된 거고. 그죠. 그럼. 알려줘서. 네. 그러한 이 특성 때문에 얘가 사실은 그 자동 수기 인형 학교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졸업을 못 합니다. 못해요. 예. 감정이 없다. 네가 쓰는 건 편지가 아니라 보고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편사에서 한다 그래갖고 네네. 원래 리더한테 온 거잖아요. 리더. 그렇죠. 리더한테 왔는데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써요. 네네네. 아주 근데 아주 그냥 직원 촌철살인으로 그냥. 네. 근데 점점 뭐 애당초에 그 에피소드에서 오빠 살아 돌아와줘서 기뻐 이거 한 줄 써가지고 통과합니다. 맞아요. 나도 하겠어. 나도 하겠어. 아리가또 써가지고. 그렇고 근데 이 PTSD 관련해서 조금 이 캐릭터는 흥미로운 점이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형을 중령한테서 받잖아요. 그쵸? 강아지 인형. 네. 네네. 네. 이때는 이제 길베르트가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아직 그러니까 못하는 때죠. 근데 그때는 점점 그냥 당연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실종 상태가.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PTSD, 그러니까 전쟁 때 그 후유증 같은 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강아지 인형이 굉장히 좀 약간 중요한 복선이 되는데 처음에는 대령이 자기를 길베르트의 개라고 불러서 가장 그 비슷해 보이는 강아지 인형을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뭐 무기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니기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자신을 혐오해서 자살 기도도 합니다. 나 결국에 때문에 실패하죠. 네, 자기 자기 손을 죽고. 근데 실패할 뿐더러 거기서 보면 인형을 집어던지지도 못해요. 네, 인형을 못 집어던져요. 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네. 그 왜겠어요? 그 구찌 인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피에르 가르댕 뭐 인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인형 자체 자기를 투영했단 말이죠. 그 인형을 고를 때도 강아지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고른 거니까 그 과거에 잘못이 있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 인형이 되게 좀 약간 중요한 또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인형. 그래서 이 작품 끝날 때까지 보면 얘가 계속 다락방에 사는데 책상 위에 계속 그 강아지 인형이 놓여져 있어요.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죠. 딱. 그래서 그 인형도 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제 손이 불타고 있어요. 그 감동 파괴하지 말란 말이에요. 울었다면서요. 이 사람 맞아요? 뭐 근데 이 작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릭터 얘 말고 볼 게 없어. 얘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온리 얘만 중심을 잡고 있지 않나요? 애초에 그럴 그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성장하는 인물이라서. 아 그래도 뭔가 조금 물론 그 길베르트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이 바이올렛한테 엄청나게 큰 의미이긴 하지만은 네, 엄청나게 안 큰 힘이죠. 나오잖아요. 작품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온리 얘만의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뷔페식으로다가 보통의 작품들 보면은 막 뷔페식이 뭐예요? 뷔페식이 이런 애들도 찝쩍거렸다 저런 애들도 찝쩍거렸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막 아니 그러면 하렘물이지 사람아. 아니 IS 같은 거 보란 말이에요. 뭐 세실리아 IS 갔다가 하렘물이잖아요. 팡링인 갔다가 그 프랑스녀 갔다가 뭐 그러잖아요. 뭐 독일 사이코패스녀 갔다 히틀러녀 갔다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바이올렛 에버가든한테 온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성장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갓작품이죠. 옷을 안 갈아입어 얘가. 옷 갈아입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옷 많이 갈아입어요. 아니 옷 애초에 1화에서 갈아입어요. 그 남자 걔 누구야 걔 구두 신고 다니는 걔 남자 이름 뭐야 걔 배달하는데 배달. 옷 가지고 까면 안 돼.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보면은 있구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대부분 한 가지 옷만 입어요. 예. 프리즈마 이리야 보란 말이에요. 교복만 입고 다니잖아. 무슨 놈의 애새끼가 학교하고 나서도 교복을 입고 다녀. 그걸 옷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옷은 어떻게 보면 얘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냥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쵸. 네. 나는 짝퉁 세이버다. 닥치세요. 알겠어요? 네. 닥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예뻐요. 그럼요. 누나를 좋아해요. 누나를 좋아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너의 누나를 먹고 싶어. 안 해. 소사의 누나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메인 MC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메인 MC 알아서 해. 죄송해요. 빨리 짜있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만할게요. 진짜로. 조심하란 말이에요. 알겠어? 옐로카드입니다. 진짜 조심할게요. 극대노. 그러면 애슐랭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애슐랭으로 넘어갑시다. 네. 일단은 헉스터니부터 별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지. 5개 만점이잖아요. 5개 만점이죠. 또 4.5요. 4.5. 네. 이유는요? 그냥 제 기준인데 뭐 딱히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거라고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급변하듯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거. 네네네. 그거 말고는 아주 보기 좋았던 작품이라서. 벤토리님. 개인적으로는 네. 그 신작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신작. 네, 신작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주 기대하고 있고 지금. 네. 딱히 깔 게 없습니다. 근래에 사실,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이 많이 회자를 하는데 회자되는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요새 네네.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거는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 봤을 때 딱 보면은. 그래서 저는 4.5점. 5점 주고 싶은데 5점 주면 너무 많이 주는 너무 그런 거 느낌이 좀 있어서 0.5점 뺐습니다. 예. 벤토리님은요? 5점이요. 이유는요? 벤토린을 울게 했다. 슈타인즈 게이츠도 그럼 5점이겠네요? 네. 클라나도 아니 근데 5점이고요? 그 우익적 요소 때문에 4점. 어떤가? 뭐야 갑자기 왜 뜨나요? 그럼 저는- 클라나도 몇 점이에요? 저는 감점 요소로 그냥 1점을 제거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날 울게 했기 때문에 5점입니다. 5점. 네. 뭐 다른 거 좀 전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클라나드는 몇 점이냐? 클라나드. 클라나도 5점. 날 울게 했으니까. 그럼 다 5점이야. 어떻게 된 게? 근데 장르가 다르잖아요. 사쿠라 캐스트 보면서 안 울었어요? 네? 사쿠라 캐스트 보면서도 울었다며요. 근데 그거는 내가 울었다고 했나요? 안 울었어요? 딱히 울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3.5점 줍니다. 3.5점. 네. 사실은 이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닝의 엔딩을 스킵한 횟수가 아마 역대급으로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많았어요. 오프닝이 많이 안 나오죠. 오프닝. 엔딩도 많이 스킵이 돼요. 근데 음.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이 부족한 건 알겠어.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가 역시도 감독의 역량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게 1쿨밖에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어야 됐어.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연출의 4가지 문제점이 뭐 1쿨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 역시 네가 너의 역량이 떨어져서 거기 안에 다 못 담은 것이다라고밖에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 전개나 연출에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좀 많아. 아쉬운 그거죠. 그게 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화, 뭐 아이디어, 캐릭터, 성우, OST까지 뭐 하나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도 사실 크게 3,000포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없어요. 되게 좋은 작품인 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서 뭐 아주 심하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보긴 했거든요. 저 이거 하루 만에 봤어요. 이거 하루 만에 볼 만한 그런 몰입도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아쉬움이 너무 컸어. 이 작품은. 다 보고 났는데 똥 싸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약간 느낌이 그거예요. 그 뻔히 보이는 약간 심파극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희 대장님이. 그런 게 많아서 눈에 보여요. 그냥 이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건 보이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아침 드라마 내용 다 아는데도 계속 보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보면.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별 4개를 줄지 3.5를 줄지 고민을 했는데. 아니 근데 계속 회자될 것 같긴 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좋은 3.5부터는 좋은 작품이에요. 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게 이게 지금 3.5면 제가 지금 여지까지 3.5로 준 게 코노하나 기담이거든요. 근데 4점을 주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완성도가 떨어져요. 무엇보다 0.5점은 제가 감독인 이시다테 타이치한테 주는 빅엿입니다. 0.5점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이제 4.5점으로 좀 많이 후하게 줬는데 네. 이게 5점을 받으려면 클라나드에 있는 요소 있죠? 클라나드에 있는 요소. 네. 그거를 좀 여기 묻혀야 돼. 여기 좀 가져와야 돼. 클라나드에 있는 요소. 5점은 절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제가 아마 이 울려라 유포니엄을 다시 할지 모르겠는데 울려라 유포니엄을 만약에 애니모노가타리에서 다뤘으면 4.5점을 줬을 것 같아요. 4점 내지 4.5점. 네.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괜히 나온 애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이게 3.5점부터는 무조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3점부터는 조금 그렇고요. 잘 만든 작품이면 틀림이 없어요. 잘 만든 작품이에요. 네. 저는 약간 느낌이 그래요. 진짜 요 근래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잘 만든 애니메이션 같아요. 진짜 웰메이드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의 이름보다 100배 나. 저도. 저는 너의 이름 안 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너의 이름은에 100배 나요. 이게. 설마 너의 이름은 이거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접시물에 퍼받고 죽으시면 됩니다. 네. 뭔가 이게 좀 사람보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취향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그 사람들 취향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야. 틀린 거.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 보고 나서 네.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그게 오면은 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후유증이 좀 많이 나오면은. 네네. 이거 보고 나서 지금 엔딩송을 2개밖에 안 들어요. 바이올렛 에버가든 오프닝하고 엔딩밖에 안 듣거든요, 지금. 많이 남아요. 보고 나면 후유증이 좀. 네. 참 아쉬워요. 감동만 진짜 좀 더 좋은 작품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울려라 유포니엄 감독 정도만 돼도 이 작품 이렇게 안 끝납니다. 네. 블렌데스 오프닝 요새 안 들어요, 나. 진짜요. 나 요새 딱 2개밖에 안 들어요. 블렌데스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들을 만한 곡은 아니에요. 장기간 못 들어요. 약간 그냥 그 듣는 시즌이 있을 뿐이지 뭐 완결 나고 나서 첫 한 달 정도? 한 달도 많아. 아니 한 달도 안 들어요. 한 2주 1주? 그 정도 듣고 말 곡이에요. 이거는 계속 들어요 지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애슐랭 3.5점 줬고요. 한 줄 평 해야죠. 한 줄 평.
한줄평입니다. 네. 감독 빼고 모든 걸 다 가진 애니메이션. 야. 저 진짜 작화, 뭐 사운드, 뭐 이런 쪽에 태클 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역대급인 건 확실합니다. 전 앞으로도 TV판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 정도 수준 퀄리티 가질 애니메이션이 나올까 싶어요. 심지어 Q&A 자체 안에서도 이만한 퀄리티 뽑을 수 있을까도 싶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예, 근데 감독이 문제였어. 경계 저편 때랑 똑같습니다. 감독이 문제예요. 예. 만약에 신작이 나오면은 제작진 그대로 갈까요? 감독이 바뀔까요? 감독 그대로 가겠죠. 그럴까요? 나 진짜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 5화 끝나고 나서 6화에서 갑자기 얘가 춤출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잖아. 아, 그거 눈깔리신 그거 나올까봐. 나 얘 또 그 저 의수 벗은 다음에 춤출까봐 너무 졸이면서 봤어. 가슴 졸이면서 빨리 6화야 빨리 지나가라. 6화야 빨리 지나가라. 다행히 그냥 지나갔는데 진짜 춤췄으면은 나 진짜 나 일본에 날아갔다. 예. 다행히 눈깔 귀신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나오지 않았어요. 눈깔 귀신은 나오지 않았다. 예.